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들 결혼식에서 며느리는 나를 자기 부유한 부모님께 데려가 이렇게 말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집안의 골칫거리예요. 어디 가서 숨길 수도 없는, 모두가 웃었지만 갑자기 며느리의 아버지가 창백해지며 숨을 내쉬었다. 잠깐만, 당신은 내 회사를 인수한 그 베일에 쌓인 억만장자 아니십니까? 제 이름은 박민서입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전략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는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위한 훌륭한 훈련이었습니다. 제 아들 김진우는 최수아와 8개월간 교제했습니다. 결혼식 전까지 저는 수아를 딱 2번 봤습니다. 짧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저의 소박한 생활 방식에 대해 날카롭고 약간은 가시돋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활비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식이었죠. 결혼식 자체는 흠잡을 데 없이 호화로웠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그들의 저택은 끝없이 펼쳐진 대지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인 예배당,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정원, 그리고 화단 하나하나가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수아는 많은 이들이 몇 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드레스를 입고 통로를 우아하게 걸었고, 진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 보는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제 의상은 미리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괜찮지만 평범한 가게에서 산짙은 남색 원피스와 할머니의 진주 목걸이, 눈에 띄거나 불필요한 시선을 끌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 삶을 지키기 위한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엔지니어였던 남편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부족함 없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미망인.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예식은 아름답게 진행되었지만 저는 신부의 어머니인 윤 여사가 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으로 훑어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여자가 그들의 반짝이는 세계에서 도대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가늠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피로연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무엇 하나 아끼지 않았습니다. 얼음 조각상 10여 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테라스에 바로 꽃집을 차려도 될 만큼 많은 꽃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32살 된 아들이 아내와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의 고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아가 부모님의 팔짱을 낀 채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녀는 이가 시릴 정도로 가식적으로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하듯 말했습니다. 진우 씨 어머니를 소개할게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최 회장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입가로 향하다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고정되었고 그 순간 제 속이 불쾌하게 뒤틀리는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민서 씨, 그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깐만요. 3년 전 그 매각 협상 자리에 있던 분이 아니십니까? 제 회사를 사들인 그 미스터리한 투자자가 바로 수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윤 여사는 손을 목으로 가져갔고 그녀의 팔찌가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완벽한 가족사진에 균열이 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부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그들은 부를 다이아몬드와 명품 로고, 과시용 자동차, 요란한 제스처로 상상합니다. 모두가 가는 곳에서 물건을 사고 믿을 만한 세단을 모는 단정하고 소박한 원피스 차림의 여성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바로 그 점을 노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최 회장이 저를 쳐다보는 방식과 그의 손가락이 와인잔 다리를 꽉 쥐는 모습으로 보아 그가 착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분명 그 협상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긴 테이블, 서류철, 변호사들, 그리고 형식적인 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조용히 변호사들에게 발언권을 넘기던 그는 그때 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고 그저 누군가의 아내가 형식상 따라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수아가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조심스럽게 지켜온 침묵이 곧 요란하게 깨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악이 순간 잦아드는 듯했고 목소리들이 낮아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심장 소리가 고르고 차분하게 들리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홀 구석에서 누군가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렸다가 금세 멈췄습니다. 수아는 메뉴나 셰프, 꽃이 마음에 드는지 물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시선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사람처럼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을 굳게 폈고 손을 둘 곳이 없을 때에 오랜 습관처럼 진주 목걸이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들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허약하게 세워져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그들만의 세계, 누가 누구와 어울리는지에 대한 그들의 관념. 저는 바로 그 순간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깐만요. 최 회장이 더 큰 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듣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그 계약 자리에 있었어요. 당신이 내 회사를 샀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 호라는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주방 가득 커피 향이 퍼졌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그 알아챈의 순간이 깨진 유리처럼 덜컹거렸습니다. 진우는 마치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아침 7시 전화가 망설임 없이 울렸습니다. 엄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요.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결혼식에서 일찍 빠져나왔습니다. 사실은 15년간 공들여 쌓아온 침묵이 한순간에 무너졌기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질문 말이니? 저는 그가 무엇을 묻고 싶은지 이미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특허권에 대해서요. 진우는 어릴 적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처럼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엄마가 어떤 큰 거래에 참여했는지, 우리 집의 진짜 재정 상황은 어떤지, 엄마가 떠나기 전에 최 회장님이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는 엄마가 누구인지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잡이처럼 붙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앉아라.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테이블 위에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수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 식사 같이 했으면 해요.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네요. 저는 아들에게 화면을 보여주었고 그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경계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뭘 원하는 것 같아? 그가 물었습니다. 내 생각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구나. 어제 무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답을 원할 거야. 진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아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지나치게 평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대사를 연습한 사람처럼요. 진우 씨, 자기야. 우리 셋이 같이 점심 먹어요. 어머님이랑 가족이 된 기념으로 이런저런 가족 얘기도 나누고요. 그는 듣고 짧게 동의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10대 시절의 그 완고하고 예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창밖으로는 일상의 삶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을 서두르고 각자의 소박한 걱정거리와 마감, 회의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 평범함이 부러워졌습니다. 전부 다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너에게 모든 걸 말해줘야겠다. 하지만 먼저 이 점심 식사에 가자. 수아는 약속 시간보다 45분 일찍 도착해 홀 전체가 보이는 구석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사람의 자리였죠. 레스토랑은 시내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골랐습니다. 묵직한 와인잔부터 눈으로 고르지 말라고 충고하는 듯한 메뉴판까지 모든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윤기나게 손질되었고 잡지에서 막 나온 듯한 정장에 쇼인도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와 진우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맞춰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각자를 껴안았고 웨이터가 의자를 빼주는 동안 저는 그녀의 재빠르고 거의 보이지 않는 시선이 제 드레스와 장신구, 시계를 훑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검은색의 심플한 원피스, 작은 귀걸이.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사물의 그늘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님, 진우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수아가 빛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것을 기념해서 와인을 주문했어요. 그 와인은 한 달치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가격의 보르도 와인이었습니다. 제스처이자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답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 점심 식사치고는 좀 과한 것 같기도 하지만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그냥 넘어갈 일이란 없어요.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달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아버지와 오래 이야기했어요. 거래와 익명의 투자자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해주시더군요. 수아야, 그게 이 점심이랑 무슨 상관이야? 진우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있잖아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녀가 무심코 말을 던졌습니다. 기업 금융이 제 약점이죠. 특히 복잡한 구조, 펀드, 수혜자 같은 것들이요. 아버지는 3년 전 극도로 신중한 구매자가 회사를 인수했던 것을 기억해내셨어요. 너무 신중해서 아직도 아무도 그 거래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를 정도죠.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그녀에게 성공권을 주었습니다. 스스로 패를 다 보여주게 두자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들이 그늘에 머무는 이유예요. 보통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드러내기 싫어하는 상당한 자본과 관련이 있죠. 합리적인 이야기네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몇 년 전에 짧은 기사를 찾았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몇몇 디테일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인수 소식, 계약 체결식 사진, 테이블, 서류철,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짙은 남색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다른 사람의 어깨에 거의 가려졌지만 자세, 고개를 든 각도, 심지어 핸드백을 든 방식까지도요. 수아의 손가락이 흥분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더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사진이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키나 체형, 몸가짐이 어머님을 무척 닮았어요. 우리 사이에 고르고 끈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몸을 숙여 생각보다 오랫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그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진심으로 안쓰러워졌습니다. 동정심이 아니라 제가 평생 그를 진실의 무게로부터 지켜왔는데 이제 그 무게가 비싼 레스토랑의 테이블에서 그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우연이네요.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수아의 미소가 거의 알아챌 수 없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우는 소리가 나지 않게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가 낮고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예요? 그리고 그가 엄마라고 말하는 방식에서 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진우가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엄마예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것은 긴장감이라기보다는 오랜 침묵에서 온 피로감이었습니다. 진우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특허권과 내 투자에 대해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네가 진실을 알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래전 내 아버지와 내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야. 수아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승리감을 거의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아니라 연쇄 고리를 맞추고 자백을 기다려온 사람의 차가운 만족감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참 흥미롭게 맞아떨어지네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좀 힘들어지던 시점에 어떤 아주 신중한 투자자가 아버지 회사에 8천억 원을 지불하고는 거래 후에 공개석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마치 그 모든 것, 관심이나 인정 같은 건 필요 없고 오직 통제권만 원했던 것처럼요. 우연은 정말로 가끔 일어나기도 하죠. 제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마치 시선을 돌리면 발판을 잃을까 두려운 사람처럼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가 부탁했습니다. 전 알아야겠어요. 엄마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아들을 아버지의 완고한 턱을 닮은 이 성인 남자를 바라보며 더 이상 뚜껑을 닫아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서만 다른 사람 없이 이야기하자. 수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다정하게 들렸지만 그래서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드라마는 그만두죠. 문제는 어머님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가족 안에 큰 자산이 있을 때 미래를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투명성, 책임감, 공동의 결정. 진우가 움찔했습니다. 수아야. 그가 생각보다 거칠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러지 마. 왜 지금은 안 되죠? 그녀는 광고 모델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에게 자원이 있다면 함께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해야죠.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끝까지 말하게 두는 것이 그 제안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점심을 마저 먹고 함께 논의하는 건 내 아들과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필요에 따라 하고요. 수아는 순간 미소를 잃었지만 브로치를 고쳐 달듯 금세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점심은 금방 끝났습니다. 진우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의 아내는 점잖은 식당,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억누를 수 없는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그는 한숨을 내쉴 때까지 말없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엄마가 15년 동안 이걸 숨겼다면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전 그 이유를 들어야겠어요. 듣게 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3일 후 저는 여의도에 있는 이정훈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그에게 부탁해 모은 출력물들을 그가 넘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아와의 대화는 진우가 상황에 분노하며 집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가족 계획과 공동 책임에 대한 몇 마디 정중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머리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여사님. 이 변호사가 얇은 안경테를 고쳐 쓰고 펜으로 여백을 두드렸습니다. 요청하신 내용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며느리 댁의 재정 상황에 왜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저는 체스처럼 미사여구 없이 오직 위치와 수만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의 그룹이 언제 어떻게 인수되었는지, 당시 상태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후 확장 과정에서 부채는 어땠는지, 무엇이 회사를 구했고 무엇이 회사를 수렁으로 끌고 갔는지. 연대기는 이렇습니다. 그가 서류들을 일렬로 늘어놓았습니다. 19년도에 소규모 경쟁사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했고
21년도에는 부채 상환 능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최 회장은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만약 여사님의 인수가 아니었다면 그 기업은 분기 말을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가족들은 딸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나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 인턴십, 경영학 교육, 순조로운 승계에 대한 이야기들. 그 거래가 발밑에 길을 쓸어버린 셈이죠. 솔직히 말해 모래로 만든 길이었지만요. 즉, 여사님께서 전문 경영진을 데려오면서 동시에 수아 씨를 승계구도에서 제외시킨 거군요. 이 변호사가 건조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녀에게 이건 돈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야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가 모니터에 창을 몇 개 넘겼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최근 몇 주간 여사님의 자산 구조에 대해 누군가 조심스럽게 정보를 캐고 있습니다. 이웃집의 호기심 수준이 아니라 뭘 찾아야 하는지 아는 수준의 질문들입니다. 펀드, 수혜자, 소유권 이전 순서, 심지어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조회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갈비뼈 아래가 불쾌하게 쑤셨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수년간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은 곳을 누군가 엿보려 할 때의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구죠? 제가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흔적이 매우 깔끔합니다. 상속 및 가족 재단 분쟁 전문 변호사, 자산 추적 전문기관, 박 여사님, 그가 눈을 들었습니다. 며느님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한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저는 흥분하지 않고 차분했습니다. 머릿속에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고 해야 할 일만 남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남편과 기념일에 마시려고 아껴두었던 바로 그 와인병을 열었습니다. 넓은 잔에 와인을 따르고 15년간의 제 조용한 삶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서류철, 명세서, 내역서, 이메일 출력물. 수아가 수사놀이를 하기로 했다면 상대방을 잘못 골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숫자는 언제나처럼 정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대박을 터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계산하고, 확인하고, 올바르게 투자하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2년도에 특허권으로 받은 220억 원은 15년도에는 500억 원이 되었고 18년도에는 2천억 원, 남편이 세상을 떠난 20년도에는 8천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성장은 완만해졌지만 대신 안정적이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지분도 있었습니다. 실물 경제와 IT 분야의 12개 회사, 스마트 에너지부터 바이오 메디슨까지 17개의 기술 라이선스. 저는 증권가의 여왕도 누군가의 쇼윈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일하고 선택하고 기다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숫자들도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그날 저녁 보내온 최 회장 일가의 프로필 폴더. 감정 없는 깔끔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기도 저택은 거의 80%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좌는 4월의 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화려함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대출은 과도기 자금, 개인적인 용도, 결국 실현되지 않은 투자 기회 등의 명목으로 연이어 개설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멋지게 퇴장했다고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컨설팅 수수료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수료는 사실 제가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앉지 않게, 그리고 그 노인이 기댈 곳이라도 있도록 말입니다. 우스웠습니다. 저는 가족의 수치라 불렸지만 그들의 안락함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기로 한 제 침묵의 결정 덕분에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진우의 메시지로 반짝였습니다. 엄마, 수아랑 내일 저녁에 들르고 싶어요. 모든 걸 제대로 논의할 생각이 있대요.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생각이 있겠지. 수아는 항상 생각이 넘쳤으니까, 특히 자기 돈이 아닐 때는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사람들이 무언가를 알아내기 시작할 때 스스로 남기는 흔적들을 서두르지 않고 좇았습니다. 그리 비싸지 않은 기관에 소액으로 이체된 금융거래 내역. 주로 자산 추적 및 기업 구조 분석 용도였습니다. 가족 재단과 상속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사무소 번호로 드물지만 정기적으로 걸려온 통화 기록. 마치 미래의 프로젝트를 위한 것처럼 최근 몇 주 동안 개설된 추가 신용카드. 날짜를 보니 모든 것이 가족의 투명성에 대한 그녀의 갑작스러운 관심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내역서를 출력하고 전화번호, 날짜, 상호명을 적었습니다. 서류를 흔들며 과시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시끄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다만 제 테이블 위에는 체스판의 모든 말이 하나도 빠짐없이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낡은 판지 폴더를 꺼냈습니다. 주부들이 레시피를 모으듯 제가 수년간 중요한 초안과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온 곳입니다. 한쪽 주머니에는 최 회장 일가와의 거래 및 사후 합의서, 다른 쪽에는 그들의 재정적 구멍을 어떻게 막았는지, 누구에게 구조조정을 요청했는지, 어떤 인력을 핵심 보직에 배치했는지에 대한 내부 보고서. 세 번째 주머니에는 최 회장을 포함한 누구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그를 위한 컨설팅 계약에 관해 경영진과 주고받은 이메일. 또 다른 주머니에는 제 변호사와 회계사 명단. 만약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 누구를 가장 먼저 불러야 할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밤은 길었지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제 위장에 얼마나 지쳤는지 깨달았습니다. 15년간 눈에 띄지 않게 사는 것, 그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옷차림을 신경 쓰고, 가방 브랜드를 신경 쓰고, 차가 항상 너무 좋지 않고 그저 믿을 만한 수준인지 신경 쓰는 것. 가게에서 사람들이 나를 평범한 여자로 대하고 아무도 수천억 원 규모의 결정을 한두 번 내린 적 없는 사람의 눈빛을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해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 수아의 결혼식에서 이 가면무도회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가 침묵하는 동안 내 코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주소를 잘못 찾은 겁니다. 새벽녘에 진우가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7시까지 갈게요. 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가족 재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드디어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재단, 투명성, 공동관리. 저는 식은 차를 마저 마시고 거의 드러내놓고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런 구조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누구에 의해 운영되는지를요. 낮에는 가게에 들러 치즈, 과일, 평범한 와인을 샀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대화가 무거워질 것 같으면 테이블은 아주 간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눈을 둘 곳이 없도록 과시적인 풍성함은 피해야 합니다. 식탁볼을 손으로 펴고 평범한 와인잔을 놓았습니다. 와인의 맛이 대화의 내용과 다투지 않는 바로 그 잔들입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제 판지 폴더를 두었습니다.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손이 닿는 곳에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최 회장 일가의 재정에 대해 파헤친 얇은 폴더도 하나 더. 때로는 문서를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스스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쉬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을 암시하는 것도, 수아가 그녀의 달콤한 미소를 지을 빌미로 삼을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제가 좋아하는 대로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평온하고 품위 있게. 문을 잠그고 전화기는 무음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창밖 하늘이 그날 제 결혼식 원피스처럼 짙고 푸르게 변했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판지 표지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그냥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마치 마음속에 양보할 수 없는 곳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표식을 세우는 것처럼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6시 반, 모르는 번호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약속된 미팅을 확인합니다. 정시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수아에게 이제 조력자가 생겼거나 혹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7시 5분.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진주 목걸이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아름다움보다는 기억을 위한 제스처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러갔습니다. 문구멍으로 잠시 밖을 살폈습니다. 조용한 삶을 살면서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주 단순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짜증도 원망도 아닌 이 대화가 바로 그 대화가 될 것이며 그 대가를 저는 이미 오래전에 치렀다는 확신.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고 현관으로 진우와 서류 가방이 터질 듯 꽉 찬 수아가 들어섰습니다. 수아는 들어서자마자 활짝 웃었지만 눈은 비즈니스처럼 차가웠습니다. 현관, 선반, 그리고 주방을 빠르게 훑어보는 시선. 진우는 긴장해 있었고 어깨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누구 편을 먼저 들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준비했어요. 치즈, 과일, 평범한 와인, 테이블에 불필요한 게 없을 때 말이 더 잘 통하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아는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지만 잠금 장치는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의제는 자기 손에 있다는 신호처럼 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물컵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가 단어를 고르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고 싶었어요. 물론이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있단다. 수아가 그 틈을 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지난 점심 식사 후에 많이 생각했어요. 그녀가 마치 연습한 듯 평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잘못한 것 같아요. 가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게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구조가 가장 적합할까요? 바로 재단입니다. 가족 재단이요.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털어놓게 두었습니다. 신탁 이사회가 있는 재단 말이에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셋이 참여하는 거죠. 어머님, 저, 그리고 진우 씨, 동등한 의결권, 명확한 규정. 이렇게 하면 어머님의 사생활은 보호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자선 프로젝트, 교육 사업, 전략적 투자 같은 것들이요. 시작부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려면 좀 의미 있는 금액을 제안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500억에서 600억 원 정도요. 그러면 우리를 바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진우는 마치 찬바람을 맞은 듯 움찔했습니다. 수아야, 그가 내뱉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그녀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돈은 책임이고 책임은 규칙을 의미하죠.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아야, 솔직하게 말해줄래?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을 사랑하니? 그녀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고는 진우를 그리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무슨 질문이죠? 간단한 질문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진우를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거니? 아니면 그와의 결혼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니? 침묵이 잠시 방안을 짓눌렀습니다. 진우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건 부적절한 질문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완고하지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의 책임에 관한 문제예요. 우린 한 가족이니까요.
그럼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자. 솔직하게. 저는 거실 테이블에서 제 편지 폴더를 들어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파헤치기 시작하면 나도 맞대응으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수아는 거의 알아챌 수 없게 긴장했지만 서류 가방은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 위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제가 힘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자산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사설 기관에 지불된 내역이야. 액수가 엄청나진 않지만 주기적으로 지불됐지. 날짜는 최근 2주. 여기는 가족 재단 및 수혜자 소유권 분쟁에 관한 법률 자문 내역. 그리고 이건 이번 달에 개설된 3개의 새로운 신용대출. 내가 은행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지만 보통 이런 건 투자 대비 수익이 보장될 거라 생각하는 조사를 위해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방식이지. 진우는 마치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볼까 두려운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아야,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했어? 진우 씨, 그녀가 그에게 돌아섰지만 눈은 여전히 제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탐정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을 파악하려는 거죠. 가족에게 큰 자산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갈라서는 일이 없도록 규칙이 필요해요. 우리가 갈라서는 건 사람들이 남의 일을 캐기 시작할 때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자. 저는 첫 번째 서류 뭉치를 옆으로 치우고 두 번째를 들었습니다. 이건 독립적인 자문가가 준비한 분석 자료야. 건조한 사실들 뿐이지. 너희 부모님 저택은 거의 80%가 담보로 잡혀 있고 투자 계좌는 지난 3년간 바닥을 드러냈어. 익숙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지출은 대출로 메우고 있지. 주된 안정적인 수입은 컨설팅 비용과 보수인데 저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예전에 경영진에게 유지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야. 거래 후에 내 아버지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뺨이 움푹 패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자신의 역할을 숨겼다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리 윤리적이지는 않죠. 내 선택은 너희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개입한 건 단 한 번. 아무도 하루아침에 직장과 돈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지. 반면에 너는 결혼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수치라고 부르며 내 삶에 개입했어. 그리고 이제 와서는 500억, 600억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계획을 들고 왔지. 진우의 몸에 분노가 아닌 피로의 전율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해요. 아직 다가 아니야. 저는 마지막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얇지만 날카로운 파일이었습니다. 여기엔 3주 전 내 대학 동창과 나눈 대화 녹음이 있어. 수아야. 거기서 너는 말 그대로 재정적 안정을 주지 못하는 남자들과 만나는데 지쳤고 미래가 보장된 든든한 집안의 남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지. 녹음은 합법적이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제공했어. 수아는 파운데이션이 보일 정도로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맥락의 일부야.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 집에 와서 네가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 구조에 내 돈을 넣자는 제안을 했어. 너는 교육받은 사람이고 네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겠지. 그래서 나는 간단한 질문을 하고 간단한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진우는 똑바로 앉아 손가락을 깍지 낀 채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수아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날카로웠다고 하죠. 제가 과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우린 가족이에요. 어머님은 제 남편의 어머니시고요. 숨바꼭질 같은 건 그만두고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재단은 문명화된 방식이에요. 문명화된 방식은 거짓말로 시작하지 않는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결정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재단이라는 이름 뒤에 숨기지 않는 거고. 그럼 뭘 원하시는 건데요?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떠나길 바라세요? 진우 씨가 다시 그의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길 바라시나요?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눈을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혼란이 담겨 있어 순간 가슴이 찔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해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바닥으로 쥐었습니다. 나는 너희 둘이 스스로 해결하길 바란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 돈이나 서류, 내 결정 없이 말이야. 그리고 수아야, 너에게는 정직함을 바란다. 자산에 접근하려고 온 거면서 공동의 이익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그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가 마침내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저를 조종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미소 없이 말했습니다. 보살핌을 가장해서 권력을 쥐고 계신 거죠. 누가 좋은 집에 살고 누가 이자로 살지 결정하면서 평범한 원피스와 보통 와인잔 뒤에 숨어 계시고요. 그것도 하나의 게임이죠. 나는 보살필 줄도 알고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것을 지킬 줄도 알아. 이건 게임이 아니야. 수아는 진우를 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날카롭고 거의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한마디라도 해봐요. 그가 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서류 가방을 옆구리에 꼈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좋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죠. 모두가 인정하는 규칙에 따라서요. 그녀는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진우는 예의 바르게 자란 사람처럼 반사적으로 일어섰습니다. 수아야, 기다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녀가 짧게 잘랐습니다. 길은 혼자 찾을 수 있어요. 문은 연극처럼 요란하지 않고 조용히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우는 다시 자리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그가 먹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한 걸음씩.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빠져나올 거야.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옆으로 치우고 테이블 위에 물만 남겨두었습니다. 손을 둘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우리는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각자의 생각에 잠겨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떠난 후 저는 주방불을 끄고 창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창문에 비친 모습은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진주 목걸이를 한 평범한 원피스 차림에 여전히 그 여자였습니다. 단지 눈빛이 달랐습니다. 피곤하지 않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 수아는 그저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위험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금요일 아침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제가 오랜 경험으로 알아챌 수 있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차분하게 말하려 하지만 소식은 그렇지 않을 때의 그 느낌. 박 여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서론 없이 말했습니다. 여사님의 자산 구조에 대해 전문적인 조회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라 감독기관의 민원을 제기하려는 준비 단계 같습니다. 저는 방안을 서성이지 않으려고 의자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가 펜을 두드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공개 기업의 실소유주 미공개, 특정 거래를 둘러싼 내부자 거래 의혹, 페이퍼 컴퍼니의 회계 보고서에 대한 문제 제기. 형식적으로는 모두 합법이지만 복잡한 구조는 외부인들에게 종종 의심스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만약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긴 싸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회, 조사, 서류 작업. 저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군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건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게 언론에 공개되면 여사님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아드님도 타격을 입을 겁니다. 어머니가 뭘 꾸몄는지, 인맥은 어디서 나왔는지, 경력은 어떻게 쌓았는지에 대한 억측이 난무할 겁니다. 그 말은 정확히 제가 원치 않는 그림을 겨냥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아들을 남들의 잣대로부터 보호해왔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범함을 뒤집어 엎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불씨가 커지기 전에 꺼야 합니다. 이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 압박으로 번지고 있는 가족 갈등으로 보입니다. 며느님 때문이라면 협상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규제 당국이 스스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문득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의 계략으로 위협받는 순간에도 평범한 물이 끓는 소리는 어쩜 이리도 변함이 없을까. 전화기가 다시 켜졌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야 해요. 그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해요. 지금 오세요. 그는 1시간 후에 나타났습니다. 밤을 샌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눈 밑 그늘이 진 채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아가 별거 신청을 했어요. 그가 인사 대신 말했습니다. 잠재적인 금융 리스크와 가족, 자산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유로 변호사가 서류를 보내왔어요. 이제 만족하세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기 위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니, 난 남의 파탄을 기뻐하지 않아. 마치 엄마가 이 모든 걸 꾸민 것 같아요. 그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을 서성였습니다. 그 여자 가족은 무너지고 있는데 엄마는 무슨 녹음이니 보고서니 하는 걸 꺼내들고 이제 이것까지. 도대체 왜요? 그녀에 대한 엄마 생각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려고요? 진우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는 대화가 아니라 조사와 민원으로 시작했어. 오늘 아침 내 자산 구조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준비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어. 이게 시작되면 우린 가족 드라마가 아니라 몇 년간의 조사와 언론 보도에 시달리게 될 거야. 네가 이룬 모든 성취가 엄마 돈 덕분이라는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니?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계단에 발이 걸린 듯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먹먹하게 물었습니다. 전문적인 조회 요청. 제가 반복했습니다. 소유권 구조, 회계보고, 거래 내역을 따라 들어오고 있어. 이 변호사는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압박이라고 해. 진우는 자리에 앉아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순간 그는 다시 어떻게 해야 모두에게 솔직할 수 있을지 모르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엄마를 모르겠어요. 그가 눈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 동안 엄마는 그저 조용히 지내는 엄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류철, 변호사, 최후 통첩.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어요? 나는 변하지 않았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난 항상 이랬어. 단지 이빨을 드러낼 이유가 없었을 뿐이야. 너와 내 아버지는 내가 평온하게 자라길 바라며 침묵을 선택했어. 이제 그 침묵을 깨뜨리려 하니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거야. 그가 눈을 들었습니다. 분노는 가라앉고 피로만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이미 강 건너편에 있어요. 그녀는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기로 했고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그럼 저는 어디에 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그게 가장 중요해. 하지만 지금은 네가 전체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
내 돈이나 그녀의 계획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말이야. 민원이 계속되면 모두가 타격을 입을 거야. 특히 네가 가장 먼저. 그래서 나는 이걸 멈출 생각이야. 어떻게요? 돈으로요?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협상에서처럼 해결책을 사는 건가요? 나는 모든 나쁜 선택지 중에서 네가 깨끗하게 남을 수 있는 것을 고를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때로는 전쟁으로 몇 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해결책을 사기도 해. 그는 저녁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창밖을 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가 제일 속상한지 알아요? 내가 정말 그녀를 사랑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모든 말이 계산으로 들린다는 거. 그것도 지나갈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실수를 해선 안 돼. 진우의 전화기가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여자 변호사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안 받을래요. 그래, 잘했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는 한자리에서 한 가지 방식으로 할 거야. 물밑 작업 없이. 그는 식은 찻잔을 그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좋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그만두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전쟁을 시작했어. 나는 그녀에게 적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다만 그녀의 무기를 빼앗고 싶을 뿐이야. 그녀가 민원을 취하하고 내 삶을 파헤치는 것을 멈추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거야. 이건 복수가 아니라 경계선에 관한 문제야. 진우는 마치 보이지 않는 주름을 펴는 것처럼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쓸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모든 것에서 그가 단어를 고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뭘 해야 하죠? 저는 그를 보았고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제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말해줘요. 그가 거의 속삭이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는지. 이 변호사의 회의실은 반짝거리게 닦여 있었습니다. 유리, 원목, 그리고 모든 속삭임이 단어처럼 들리는 고요함. 테이블에는 저와 진우, 맞은편에는 변호사 김상우와 함께 온 수아, 그리고 양옆에는 논쟁이 아니라 지시를 하러 온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녀의 부모 최 회장과 윤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제 옆에 차분하고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돌려 말하지 맙시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펴며 시작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박 여사께서 상당한 자산을 숨겨왔으며 자신의 결정으로 의뢰인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시스템적인 부정직함 혹은 법적 조사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제 의뢰인의 모든 금융활동은 합법적이며 신고되었습니다. 최근 감독기관에 제출된 민원들은 투명성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보복으로 보입니다. 수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정했습니다. 이건 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가족의 책임에 관한 문제죠. 어머님은 수년간 그늘에 머물며 상황을 조종하셨어요. 나는 조종하지 않았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가족 사업을 파산해서 구했고 전문 경영진을 데려왔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켰어. 최 회장님의 경영하에서는 그룹이 분기 말도 넘기지 못했을 거야. 최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당시 당신의 도움이 시의적절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소. 하지만 비밀주의는 동의하잖소. 당신은 우리에게 솔직하지 않았어. 저는 당신들에게 솔직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묻지 않았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사생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생활이 통제에 대한 백지수표는 아닙니다. 박 여사께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최 회장 일가의 재정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서 구체적으로 유도했는지 보여주시죠. 이 변호사가 그에게 손바닥을 돌렸습니다. 거래 후 최 회장님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급 말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의무를 다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경영권을 잃은 사람이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말입니다. 윤 여사는 연회에 참석한 것처럼 등을 꼿꼿이 세웠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뼈마디가 하얘지도록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쉬운 길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우린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은 딸이 탐정을 고용하고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 가족은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파헤치는 법이죠. 수아가 펜을 내려놓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저희는 문명화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신탁이사회가 있는 가족재단, 세계의 의결권, 어머님, 진우 씨, 그리고 저. 투명한 규정, 정해진 배당, 공동의제, 자선, 교육, 투자. 이것이 긴장을 해소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 자금으로 얼마를 원하죠? 제가 똑같이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금액은 의미가 있어야 해요. 그녀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재단이 즉시 무게감과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500억에서 600억 원 정도요. 저는 거의 미소 지을 뻔했습니다. 즐거워서가 아니라 상황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내 돈의 상당 부분을 당신이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 구조에 넣으라는 제안을 하는 거군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내 삶을 파헤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하고 조사 요청을 시작한 후에 말이죠. 저희는 공정함을 제안하는 겁니다.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모든 당사자를 위한 보장책이죠. 진우가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아야,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거래야? 이건 제안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살기 위해서요. 저는 천천히 제 쪽으로 메모장을 끌어당겼습니다. 기록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제안이 있어. 모든 민원과 조사를 중단해 72시간의 시간을 주지. 시간입니다. 이 변호사가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시간, 제가 반복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이름과 내 자산 구조가 관련된 모든 일에서 명확하고 모호함 없이 손을 떼는 거야. 그 대가로 나는 당신들이 체면과 익숙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겠어. 신속하게 언론에 알려지지 않게. 어떤 해결책이죠? 김 변호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일시금 50억 원.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아와 그녀의 부모로부터 나와 내 아들과는 어떤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서명된 약속. 앞으로 절대 어떠한 직간접적인 요구도 가족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암시도 없어야 해. 방안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의 희미한 소음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진우가 급히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나는 절대적으로 진지해. 제가 수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몇 년간의 진흙탕 싸움과 조사보다 저렴하고 당신들 자신의 전략에 의해 갈려나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인도적이야. 이건 결혼을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김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과를 돈으로 사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내 돈이 파괴한 게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계산과 압박이 파괴했지. 수아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완벽하게 그린 아이라인에 담길 수 있는 모든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50억. 그녀가 마치 단어의 맛을 보는 것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라진다? 당신과 당신 부모님 모두. 제가 명확히 했습니다. 집은 유지하고 최 회장님의 현재 계약에 따른 수입도 유지돼.
하지만 내 성은 당신들 인생에서 사라지는 거야. 윤 여사가 발끈했습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이건 선택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깨끗하게 나가는 것과 내일 긴 길을 가는 것 사이의 선택. 진우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사람들이에요. 제 아내라고요. 문제는 제가 그에게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왜 너와 대화하는 대신 민원을 넣고 있느냐는 거야. 그리고 왜 내 돈으로 만든 재단에서 동등한 의결권을 필요로 하느냐는 거고. 이 방에 조금이라도 정직함이 남아있다면 그걸 사용하자. 저는 수아를 보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니, 수아야? 그녀는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녀가 내뱉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럴 때야. 제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에 따라 앞으로의 일이 달라지니까. 그녀의 변호사가 그녀에게 몸을 기울여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빠르게 설득하고 계산하고 리스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윤 여사는 핸드백을 난간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눈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내일 정오까지. 제가 말했습니다. 12시에 제안은 사라져. 민원이 있든 없든 당신들은 스스로 한 선택과 마주하게 될 거야. 그건 너무 짧아요. 김 변호사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결정은 하룻밤 사이에 내릴 수 없습니다. 그건 당신들 권리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권리는 더 이상 여기에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고요. 침묵은 유리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어떤 작은 움직임이라도 모든 것을 완전히 망가뜨릴까 두려운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벽시계가 조용히 다음 분을 알렸습니다. 알겠어요. 수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내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의자들이 카펫 위에서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재킷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보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번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속이 집중되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진동을 끄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를 서두르게 하려는 모양이군요. 전화기는 주머니 속에서 일정하고 끈질기게 진동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울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바로 그 낯선 번호였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하고 정중했으며 비즈니스적인 확신이 적절히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들었다는 확인, 월요일까지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 합리적인 타협에 대한 몇 마디. 저는 제안은 하나이며 기한도 내일 정오까지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악수 없이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47분. 이 변호사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우리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호함 없는 모든 요구와 접촉 포기, 각서, 비밀 유지 협약. 최 회장 일가의 집은 그들의 소유로 남고 최 회장의 자문료는 현행 계약에 따라 유지된다는 조항. 마지막 줄은 전액 지급 확인과 모든 조사 및 민원 중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아는 마치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파운데이션 아래 피부는 조금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마치 글자들이 갑자기 다른 단어로 조합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모든 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조합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위층에서 한편의 전쟁이 끝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각자의 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나왔을 때 그는 갑자기 긴 수영을 마친 후 수영장 난간에 기대듯 손바닥으로 벽을 짚고 말했습니다. 나 이혼 소송할 거야. 일주일 후
그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에는 큰 말 대신 작은 행동들이 있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자기 집으로 이사했고 침묵 속에서 살이 조금 올랐고 많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 없이 드물게 그리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돌을 굴리는 것보다 그냥 내려놓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사는 것. 업무상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서를 읽고 이 변호사와 상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랜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소유 구조가 아닌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의 사진을 테이블에 펼쳐놓고 종이가 손바닥처럼 따뜻해질 때까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 회장 일가에 대해서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몇 번이고 이 변호사에게 그들이 합의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매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돈을 받고 당신의 삶에서 나간 사람에게 관심이라는 추가 비용까지 지불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늦은 저녁,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나 어떤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이름은 서아,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선생님이라니 언제나 좋은 소식이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디 사는 사람인데? 이웃 동네. 그가 웃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엄마 얘기했어. 좋은, 조용한 집에 살고 튼튼한 차를 몬다고. 그랬더니 그게 바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졌다는 증거라고 하더라. 저는 입으로가 아니라 지난 몇 달간 텅 비고 서늘했던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서아 씨를 좋아하게 될 것 같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찾아뵙고 싶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엄마로만 있어줄 수 있어요? 협상도 서류철도 없이 비즈니스는 제발 집에 두고 와주세요. 물론이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파이를 굽고 차도 살게. 고급 차가 아니라 평범한 티백 콩차로. 그는 어릴 적 소년처럼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기를 띄었고 저는 문득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어른스러운 단어뿐만 아니라 다시 웃음이 생겼을 때 말입니다. 일요일에 저는 창문을 닫고 테이블에 소박한 식탁보를 깔고 사과를 썰고 오븐에 파이를 넣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맞이했던 바로 그 파이였습니다. 서아는 차분하고 사려 깊었으며 손놀림이 가볍고 미소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저녁 식사에 대해 관례적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아이들에 대해 요즘 아이들이 책을 얼마나 적게 읽는지 그리고 때로는 단 한 명의 선생님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속에 평생 책에 대한 사랑이 남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침묵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연기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아파트는 조용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진주 목걸이를 풀어 보석함에 넣었습니다. 전리품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힘은 대부분 조용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품으로요. 주방에서는 시계가 째깍거렸고 그 소리에는 제 나이의 여성에게 필요한 만큼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창한 구호 없는 단순한 교훈이 있습니다. 돈은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다. 만약 돈이 자신을 지배하게 둔다면 돈은 주변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사생활은 비겁함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 권리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당신이 수치라고 불렸다면 그건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쇼윈도로 평가하는데 익숙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사랑은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로 증명된다. 때로는 마지막이 품이 있는 고독일 수도 있고 때로는 팡파르 없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
저는 두 번째를 얻었지만 그것은 오직 제가 첫 번째 상황에서 제자리에 서서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 후에는 그저 허세 없이, 요란한 건배사 없이 5분 속의 사과 파이와 평범한 마당을 내다보는 창문과 함께 살아갈 뿐이다. 만약 언젠가 이 문을 누군가 가족 자산에 대한 질문을 들고 두드린다면 그때처럼 차분하게 대답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밭과 자신만의 작물과 자신만의 울타리가 있는 법이다. 내 울타리 안으로는 들어오지 마시오. 당신들 울타리 안에서는 스스로 책임지시오. 그리고 네, 저는 여전히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튼튼한 차를 모는 그 여자입니다. 단지 이제는 제가 허락하는 만큼만 보일 뿐입니다.